저희 오늘 먼저 토론자로는 대외정책경제연구원 강문수 연구위원님과 그리고 김태환 서구정책연구실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김덕일 연구위원님 그리고 성실대학교 경제학과 장현재 교수님께서 함께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 이끌어주실 좌장님은 정용헌 전 아주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용훈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뭐 좌장이니까 발표 수준의 말씀만 안 드리고 지금 이제 상황이 사실은 이란 사태가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종전이 아니라 사실은 종전을 하기 위한 협상을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란 사태는 진행형이고 아직 에너지 충격은 우리는 아직 경험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이 예를 들면은 글로벌 전 세계 그 석유 비축량의 바닥에 와 있습니다. 아마 한 30년, 40년 만에 바닥일 거예요. 지금 총 유효재고로 따지면은 지금 한 5억 배럴 미만? 5억 배럴 미만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그 탱크 바닥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떠한 가격 폭등이나 이런 걸 경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상당 부분을 흡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비수기거든요. 아직 유류가 성수기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 많이 재고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형이고 이 유가에 대한 충격이랄까 에너지에 대한 충격은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옛날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사실 한 4개월 지난 다음에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우크라이나 시작되고 나서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재고도 보충해야 되고 성수기도 오고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유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보다 훨씬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거 오늘 이제 주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김대일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정현재 교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지금은 여태까지는 이제 그냥 공급 확보가 제일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액세스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액세스가.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액세스가 중요해서 다변화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비용이거든요. 그게 다. 그럼 우리가 그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퀘스천에를 많이 보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안보에서 다변화도 해야 되고 비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느냐? 중국하고 예를 들면 중국하고의 경쟁력이 되겠느냐?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처음 토론자로는 우리 김덕일 박사님께서 이란 사태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랑은 뭐 패널로 한번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제일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정현재 교수님한테 그 다음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덕일 박사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김덕일입니다. 이런 자리에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제가 접하는 분들이 군사 안보 분야 분들 아니면은 이제 중동에서 어학을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좀 에너지라든가 뭐 경제 분야 전문가분들을 만나고 나면 정말 저의 시각이 넓어지는 느낌이고요. 다시 한번 석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토론이니까요. 우선 발표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이란 전쟁, 미국 이란 전쟁의 배경에 관해서는 좀 강문수 연구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양측 간의 핵 협상 과정이 있었고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이제 어떤 상태였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이제 핵심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나 이제 다변화 문제 또 지적하셨었고요. 또 김태환 연구실장님께서도 역시나 또 다변화 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문제가 정말 방향은
계속 우리 정부, 우리 기업들도 알고 있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경로가 의존성이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래도 좀 희망을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다 이제 강문수 의원님도 그렇고 또 우리 김태환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제 정유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경쟁력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 핵심 국가로서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좀 이 위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발표를 통해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강점 같은 것도 한번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었고요. 하여튼 상당히 저도 많이 배운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첫 이제 강문수 의원님께서 조금 이제 업데이트를 하셨죠. MOU 요번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뉴스에서는 MOU가 됐습니다 하면서 중동의 평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2달간 60일간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얘기할지 이란에 돈은 얼마를 줄지 언제 어떻게 줄지 이 얘기 이제 어떻게 할지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때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마 7월 되면은 이제 비축류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고갈이 될 것이고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되면서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이 전쟁을 시작했고 유가를 올렸지만 자신이 이 전쟁을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좀 서둘러서 이 MOU죠. 법적 구속력도 없고 뭐 국제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집착했던 모습 같은 거 보이고요. 이란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경제가 물가가 올라서 힘들구나 하지만 전 이란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고 정말 이번 협상에서는 체제 유지 정말 위에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정말 사활을 걸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지금 어떤 팽팽한 어떤 기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까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저야말로 이제 궁금한 게 19일 날 이제 서명식을 합니다. 이제 서명식을 하면 그때 미국 쪽에서 이제 아마 원문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쪽에서 조금 더 양보를 많이 했는지 또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이제 이란의 관영 아니면 반관영 매체들이 나온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란이 엄청나게 유리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란의 판정승이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은 제발 좀 이란의 판정승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도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하여튼 미국 내용까지 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이란의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라고 이렇게 폭격까지 하고 이렇게 압박을 왜 했을까? 미국의 불리한 내용을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 19일 날 전문이 공개되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뭐 전문이 공개됐는데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면 이거 무슨 뭐 MOU 내용이 저번 휴전한 때도 그랬습니다. 4월 7일 8일 날 나왔을 때도 뭔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설마 영어 버전과 이란이 받은 페르시아 버전이 다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MOU 같은 경우는 서로가 승자라고 해주고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작성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가장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뭐 핵 문제는 솔직히 에너지 이쪽 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시죠?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 에너지 수송 문제 제일 공급망이 중요한데 이게 또 양측 얘기가 좀 19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양측 얘기가 다릅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여기 주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통행료 없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열렸던 곳인데 이제 전쟁에서 막힌 곳이긴 하죠. 근데 이것이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란은 이거 자신들이 계속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또 통행료라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받는 것도 뭐 무료로 하는 것도 첫 60일 동안 이 협상 기간 동안에만 무료고 그 다음은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양측 간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60일 뭐 지나고 나서 이란이 예를 들어서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 뭐 아니면 서비스를 받겠다 이런 얘기는 조금 이란 측에는 훨씬 더 협상에서는 좀 뭐 미국과 MOU를 체결하는 데는 자신들이 어떤 카드를 썼을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아시다시피 온화가 아니라 해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자신들이 뭐 통제하겠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에 바레인에 미국 제5함대 기지도 있고요. 또 카타르에는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도 있는데 이게 미국이 이걸 과연 이렇게 양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상당히 좀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MOU 단계고요. 역시나 뭐 핵 문제 같은 경우도 이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호르무즈 핵 뭐 이런 것만 딱 이제 어떤 주제로 삼는데 제가 이란 요즘 보이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일단 돈부터 달라. 이란이 이렇게 돈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돈을 좀 빨리 달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이 언제쯤 돈을 줄지 하고 있고 3천억 달러 얘기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뭐 퍼주는 거 아니야? 뭐 오바마 때는 17억 현찰 준 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데 3천억 퍼주는 거 아닌데 이것도 보면은 미국도 철저하게 원문을 봐야겠습니다만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천억 뭐 재건 기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란이 하는 발을 보고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란이 그것을 들어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란 측에서는 지금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조직이 상당 실권을 잡고 있고 원래는 협상에 반대했는데 협상장 나가는 사람한테 아마 지침 같은 경우는 우선 60일 안에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빨리 받아라. 그다음에 핵 문제는 최대한 미국 얘기를 안 들어주거나 시간을 끌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회가 열렸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지금 생각은 이제 MOU라고 하는 거 앞으로 60일간 어떻게 협상을 할지 틀을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양측 간의 입장이 너무 다른 입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60일인데 이게 평화의 정책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핵 문제 해결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잠시 뭐 유예한 거 아닌가? 지금 있는 충돌, 앞으로 있는 충동을 잠깐 유예하고 양쪽 다 지금 뭐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해서 잠깐 뭐 이 평화를 위한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어떤 뭔가 이 파국 전에 어떤 쉼표가 아닌가? 저는 하여튼 그런 좀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대처해야 될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균형적인 시각이 좀 필요할 겁니다. 한미 동맹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번 G7에서도 프랑스 마크롱과 만나면서 마크롱도 뭐 해협 안정화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한테도 청구서 같은 거 날아오겠죠. 그 전에는 드론과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하는 위험 상태였으니까 우리는 좀 참여 못한다 했는데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까지 예를 들어서 뭐 기뢰 제거 같은 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함정 뭐 한 척에서 두 척 정도는 뭐 해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면 우리한테도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란 정부와도 접촉하고 또 한미 동맹, 그래서 한미 동맹 미국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래도 우리 선박이 24척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안전 책임지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유항해의 원칙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 60일간의 저는 유예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기간에 하여튼 빨리 우리가 앞으로 어떤 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선박 24척 60일간의 하여튼 빨리 빼올 수 있으면 빨리 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잘 되길 바라지만 하여튼 두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하여튼 연말까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MOU 된 것은 뭐 환영할 일이지만 19일 주목하고 또 8월 두 달 후 주목하고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한번 이번 연말까지도 저는 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못해 좀 죄송하고요. 하여튼 두 분 발표는 오해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질문 드릴 게 아니라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재 박사님, 경은재 교수님. 네, 숭실대 경제학과의 장현재입니다. 먼저
앞에 두 분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도입선 다변화라든지 공급망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 관리,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현재 한국에서 이 미 이란 사태에 대응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국이 이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한국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뭐 최근에 어떤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제도가 현재 한 16개국 정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뭐 기준 어디에다가 설정하느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개 혹은 4개 정도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형태의 프라이스의 캡을 씌우는 가격 상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뭐 한국을 포함해서 생각해볼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헝가리의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제 이런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적이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미국 이란 사태에 대응해서도 마찬가지로 가격 상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한 12명의 전문가가 그 헝가리의 경제 에너지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걸로 알려졌고요. 뭐 기본적인 내용은 그 제도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저도 좀 요약을 해보고 한국에 대해서 적용해볼 시사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소개드리고 한국에 생각해볼 만한, 적용해볼 만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한 3가지 꼭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먼저 시장의 왜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비용 충격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비자들은 그 상승한 가격을 보면서 이제 소비를 줄이는 형태로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가격 상한 제도를 사실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그에 반응해서 충분히 소비를 줄이지 못하게 되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측면을 하나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뭐 헝가리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급 사이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가격 상한을 이제 소매단에다가 적용을 했다 보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에 그 마진을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좀 폐업을 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우려를 그 서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격 상한을 정유사 단에서 설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컨대 그 대리점 같은 경우에 영향을 준다든지 마찬가지로 어떤 유통망에 있어서의 왜곡이 우려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요랑 공급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가격 측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요 측면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그건 이제 가격 상한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에 예상되는 어떤 왜곡이나 우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해당 서한에서 지적하는 바를 보면 그 제도가 끝난 이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서한을 보냈던 12명의 학자 중에 한 분이 최근에 냈던 논문을 살펴보면 그 가격 상한제가 끝난 이후에 가격 상한제가 없었다면 나타났었을 가격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격이 설정되는 것이 나타났다. 그런 실증 분석 연구가 있었고요. 한국도 사실은 뭐 디테일한 측면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어떤 그 가격 인상에 대한 그 누적분이 한꺼번에 전가가 되게 되면 비슷한 어떤 왜곡이라든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의 왜곡에 대해서 한 꼭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분배랑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분배 같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헝가리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헝가리 같은 경우는 상위 10% 소득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하위 10%보다 연료 소비가 한 10배 정도 많다라고 그 서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정부의 가격 상한 제도로 인해서 그 혜택을 보는 거는 결국 이제 소득이 높은 소비자들이 많이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뭐 그 방향성은 사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특징 자체로서 사실 역진성이 존재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공공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재정적인 부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제 그 정유사의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담을 이제 결국 정부 재정으로 지어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우려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꼭지였고요. 마지막 내용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우려입니다. 뭐 앞에서도 이제 두 분 발표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어쨌든 이 화석연료 기반의 차량을 뭐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형태의 가전제품을 쓰던 소비자들이 결국에 이제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은 높은 그런 가전제품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소비재들은 저희가 내구재라고 부르고요. 내구재를 소비할 때는 소비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 비용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에 소비자로 하여금 향후에 이런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비용 충격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어느 정도 가격선을 이제 막아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필요한 형태의 소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지점을 이제 그 해당 서한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뭐 유사한 형태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급적 이러한 비용 충격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할 때 정부가 실제로 이런 비용 충격에 의해서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계층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타겟형의 정책을 시행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현재 이런 시장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최대한 보전되는 상황에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뭐 재미있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그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데 그 후유증 두 개 뭐 그 분배 역진성하고 그다음에 전환 에너지 전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재미있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제가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한 가지 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아까 연장 선생님 말씀드리면 그 JCPOA라는 걸 협상을 할 때도 사실은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한 문장 가지고 6개월을 끌었습니다. JCPOA를 할 때 제가 그걸 팔로우를 했었는데 그 P5+1 회의라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그걸 나갔었는데 그 맨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원자력 그 농축 프로그램을 15년 후에부터 할 수 있느냐, 뭐 10년 후에부터 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선 6개월 끌었어요. 근데 60일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거든요. 돈 문제. 왜냐하면 두 나라가 굉장히 불신해요, 서로 의심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서로 상당히 버거운 상대거든요, 서로한테.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UFC 같이 해가지고 그 저기 백악관 앞에 그 팔각링도 있는데 모스타바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한번 붙으면 거기서 판결 난 대로 한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우리가 관과한 게 있는데 그 석유를 수입할 때 우리나라에 제일 적합한 원유가 이란산 원유입니다. 이라니안 헤비. 아까 미국산도 얘기하고 뭐 여러 다 얘기를 했는데 이라니안 헤비가 우리나라 현대정유, SK 제일 적합한 원입니다. 사실은 블렌딩도 많이 필요 없고 나머지 것들은 블렌딩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 돈입니다. 그거 블렌딩 하는데. 그리고 블렌딩 월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미국산을 우리가 많이 수입하면 될 것 같지만 미국산은 사실은 수입해서 블렌딩하게 되면 그 안에 그 파라핀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원유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정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유소 공장님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걸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최근에 어저께 뉴스에 이란산 원유 해제 금수 해제를 수출 갖다가 규제를 했었는데 수출 허가하겠다고 했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이란한테는 큰 저거예요. 사실은 이란이 포텐셜이 한 300만 배럴 이상 되거든요. 하루에 팔 수 있는 게. 근데 최근에는 100만 배럴 이상으로 떨어졌는데 200만 배럴 더 시장에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석유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올 겨울부터 문제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왜냐하면 천연가스 설비가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됐거든요. 파괴가 돼서 천연가스 공급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지금 이제 발표자들 그 내용도 들었고 토론자들 말씀드렸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저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내용을 어느 분한테 질문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 석유협회 손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제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애경연 세미나를 2023년 9월에 그 송파구에서 한 세미나 참석하고 이번에 한 3년 만에 두 번째 참석한 건데요. 먼저 이렇게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세미나, 특히나 그 기저 에너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희가 리마인드할 수 있는 세미나가 좀 더 많이 개최되기를 희망하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민간에서요 정부의 비축유를 활용함에 있어서 좀 더 좀 전향적인 태도,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제도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비축유한 게 당연히 그 에너지 안보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그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비축유가 저희가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일선 국내 소비자들에게 석유 제품이 즉시에 좀 조기에 비상시에 이번 중동 사태와 같은 비상시에 그 비축유를 저희가 민간에서 활용함으로써 국내 시장에 석유 제품이 그 조기에 안정적으로 그 전파가 된 게 더 비축유의 가치가 더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비축유라는 그 워딩 자체에서 그 에너지 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좀 더 프랙티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렇게 제도가 민간에서 정부의 비축유를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더 탄력적, 좀 전향적인 시선으로 좀 제도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 내지는 기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비축 관련 통계를 보면요, 외국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위클리 베이스 EIA에서 주간 단위로 공개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경상에서 월간 단위로 공개합니다. 제가 뭐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 관련 홈페이지 보면 그 어디에도 그걸 루틴하게 레귤러리 베이스로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통계가 모든 걸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 대한 좀 더 신빙성 내지는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그런 좀 시스템적인 좀 통계가 구축되었길 하는 좀 바람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그 3년 전에 회의에 갔을 때도 그 플로어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혹시 가능하시면 석유 비축유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이 그때 당시에도 계속 점체되어 있어서 제가 좀 질문 내지는 멘트 드린 게 있는데 이번 그 관련해서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올해는 오히려 30% 감축됐다가 이제 그 추경으로 다시 리바운드 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축 관련된 그런 그 공공의 예산이 좀 더 이렇게 중동 사태가 있어서야만 좀 중요함이 부각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좀 비축유 관련해서는 저희 에너지 안보의 마지막 보루로서 좀 풍부하게 안정적으로 에너지 예산이 좀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박사님. 예, 뭐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어쨌든 저도 퍼블릭 섹터에 있다 보니까 조금 디펜스를 하면서 이제 말씀 들었던 거 짧게 코멘트하겠습니다. 그 마지막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 비축유 예산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어쨌든 당연히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요. 정부의 어쨌든 그 정책의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그 예산이 어디에 먼저 배정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들어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사실은 수요 감축이라는 거는 가시성이 있습니다. 뭐 길에 전기차가 다니고 제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근데 공급망 투자라는 건 사실은 아시겠지만 가시성이 없어요. 국민적 수용성에 대해서 뭔가 보여지는 게 사실 적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항상 늘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저도 드리는 거고요. 비축 통계는 그 공사에 좀 말씀을 해서 정말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드렸던 비축류 관련해서는 뭐 물론 이제 민에 계시다 보니까 지금 비축류 받아가지고 정제해서 파시면 돈 많이 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게 최후의 보루고 그리고 호르무즈가 지금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섣불리 풀었다가 나중에 더 큰 호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아마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어쨌든 정의사들이 충분히 원유 조달을 충분하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고 어쨌든 그래도 뭐 적당량 이상의 우리가 그 원유를 조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축류를 방출하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쨌든 뭐 그 부분을 좀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첫 번째 부분은 저도 조금 생각이 달라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비축류 문제는 그렇습니다. 비축류가 그 비축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는 특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그 썰트돔도 없고 그 미국 같은 데는 그 염전이 그 암염 지역 그 설트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설트돔은 사실은 그 저장하는 비용이 제일 싸거든요. 그 스터디를 한 거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저장 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설비를 넣어야 되거든요 안에다가 그 뭐 우리가 폐 유전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용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럼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더 이상 못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세션 1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